성경과 정치,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알고 사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과 정치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저명한 조직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의 책은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의 정치 이야기를 730페이지짜리, 이게 730페이지입니다. 730페이지짜리로 이게 상권이니까 하권까지 두 권의 책에 담고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은 이 책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기 때 집필했다고 합니다. 오바마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그대로 지적하며 공격했던 사람이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탁월한 지적 능력, 설득 능력은 칭찬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정부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역자는 이 책은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크리스천 정치인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기독교 정치학 교과서라고 소개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나라의 정치와 법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치밀해지고 집요해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치 영역을 간과하여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 발언을 하는 목사들을 가스라이팅한 결과로 다들 침묵하고 두루뭉술하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도덕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손을 놔버리면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훗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연구한 프랑스 정치가 알레시스트 토크빌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유는 도덕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이 책의 이 책의 세 번째 장에는 정부에 관한 이 성경적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부에 관한 성경적 원칙의 꼭지가 12개의 꼭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는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창세기 9장 5, 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너희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인 범죄를 그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시민 정부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장 끔찍한 범죄, 다른 인간을 살해한 것에 대한 응보로 가장 가혹한 형벌,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집행할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경미한 범죄는 경미한 형벌로, 가혹한 범죄는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정부의 역할은 악은 벌하고 선은 장려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력도 신장시켜 저 북한 도당이 넘보지 못하는 국방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탄핵 소추를 당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이후에 모든 언론과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못 박아 놓고 기사를 작성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란죄인가 아닌가, 왜 내란죄라고 하는가를 따져보라는 말입니다. 따져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과 정치에서 정부는 악을 보라고 선을 장려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인가, 이 주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남은 임기 조용히 보내지 않고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 수계로 몰려 탄핵 소추까지 받게 되어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내란죄니 아니니 따지기 전에 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탄핵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중동, 신문을 비롯한 공영방송이나 TV조선, JTBC 모두 내란죄라고 정해놓고 기사를 정해놓고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마다 똑같이 한 사람이 위에서 불러주는 것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기획에 의해서 기사를 쓰는 것처럼 모두 내란죄로 몰아가고 탄핵적으로 몰아가는 기사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더 노골적인 공격신문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담화문에서 그 내용을 왜 탄핵을 했는가를 소상히 밝혔듯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 중 20대, 21대, 22대 선거가 있었습니다. 20대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21대와 22대에 사전선거 투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통계학자들의 일관성 있는 주장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중에서 추려서 제가 아래 게시판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저는 통계학자도 아니고 공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부정선거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런 부정선거로 전국적으로 53군데서나 일어났고 도저히 당선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당선되어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좌경화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국회의원을, 저런 후보를 어떻게 뽑아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 지역구 사람들은 그래도 올바른 사람을 뽑았는데 부정선거가 개입되어 갑자기 패자가 승자로 둔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대통령의 담화 요점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국회의 폭주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의 폭주로 각종 입법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탄핵시켜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들의 업무를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모두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150개의 안건을 갖다가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통과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673조 3천억 원 규모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506억 9,100만 원,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 45억 원, 특수활동비 15억 원, 경찰의 특수활동비 31억 6천만 원 등 전액이 삭감돼 가지고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로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정부 예비비는 4조 8천억 원 에서 절반인 2조 4천억 원으로 감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액 조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정부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비상 상황이 된 거예요.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대통령실이든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너희들 우리말 안 들으면 다 묶어 놓는다는 엄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음번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마약수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바로 제로입니다. 제로.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움직여야 할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무너뜨려 놓고 정부가 일을 못하니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내란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억지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 비선호도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1위가 이재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대로 나가다간 나라가 위태롭게 되겠구나 판단되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경종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닙니다. 자기가 대통령인데 내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내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그 밤중에 국회에 모두 들어가게 놔두고 국회를 열어서 반대 처리를 하니까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계엄 해제를 하는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킨 것이란 말입니까? 정말 생각해도 어설프기 짝이 없는 계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화두를 우리 온 국민들에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을 기대하는 비상계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에 올려놓고 내란죄는 빼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란죄 하면서 한 달 이상을 국민들의 마음을 모두 세뇌시켜 놓았습니다. 모든 언론, 방송, 신문, 잡지가 모두 기정사실로 내란죄라고 못 박아놓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더 가관입니다. 동아일보도 똑같습니다. 더 나가면 나갔지 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헤드리더가 있어가지고 신문기사 제목을 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평생 조선일보만 보았습니다. 중앙일보도 20년 이상 보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올바른 언론후기를 포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문 구독 중단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구독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중단하느냐고 물어보라고요. 왜 중단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더 이상 이제는 올바른 신문이 아닙니다.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이제는 중앙일보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강동지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20년 이상 신문을 보셨는데 왜 끊느냐고요? 그러게요. 저도 배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하고 말을 잇지 못했더니 기사 때문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요즘 신문지국에 신문 구독 중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강동구에 이렇게 보수가 많은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문, 방송 모두 짜여 놓은 것처럼 기사를 싣고 방송을 해댔습니다. 내란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대통령 탄핵을 빨리 재판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4가지로 소추안을 정리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판이 빨리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재명이 재판을 피하고 자기 재판을 모두 피하고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란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탄핵 소추 80%를 없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화돼야 한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서에 탄핵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이 단 2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 결의는 4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월 3일자 계엄 선포 담화문 포고령 1호 그리고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인데 이 중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의 변호사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등을 토대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소추에 의해 구속을 받는데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결정이 헌법재판소 내규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란죄를 빼려고 할까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가 파헤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의 폭주 때문이라는 비방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탄핵 처리를 빨리 끝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도, 광주, 저쪽 지역에서도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조용히만 지낸다면 모든 것이 잘 끝낼 텐데 왜 어설픈 계엄 선포를 했을까요? 어떻게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계엄 선포를 했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일을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통계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정선거를 또 저지를 것입니다. 국민들은 절대 원하지도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좌익 공산 사상이 가득한 사람이 북한의 지령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어찌 올바른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투표 장소가 개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사전선거는 없애야 됩니다. 부정선거 시비가 되는 모든 문제, 부정선거 조사, 선거방법 개선, 시스템을 의심할 수 있는 모든 사항 등은 모두 공개해야 되고 조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선관위를 건드려도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선관위는 법 위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밝혀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핵심 멤버 28명을 탄핵시켜 놓고
국가 예산도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제로로 만들어 놓고 뭔가 일하려고 어떤 안건을 올리면 150건이나 되는 모든 안건을 한 건도 처리한 적이 없어 이 국회에 대한 경중을 울리고자 한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통치 행위였습니다. 내란죄라고 탄핵 소추를 해놓고 내란죄는 빼겠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또 재차 공수처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결단,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용공세력을 몰아내야겠다는 의지와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갔을 것이고, 또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것이며 그저 조작된 나라의 위선적 지도자들만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이 중국식 공산화, 이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주위에 2030 젊은이들이 한남동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2030 젊은이들이 점점 더 깨어서 모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에 그저 60, 70 이상 노인들만 참석하는 집회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해서 토론하고 열정을 토로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의 방탄 폭주에 대해서 혀만 끌끌거리지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비선호 인물 1등이 이재명입니다. 왜 그런지는 온 국민이 다 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고자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인가? 지금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지금의 이 거대한 싸움 뒤에는 이 두 체제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을 하는 시위대 속에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싸움 뒤에는 이 두 체제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